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34살 자영업자입니다. 분당에서 제법 규모 있는 편집샵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지금 결혼한 유부녀였을 겁니다. 올해 봄 결혼 예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 문제로 인해 파혼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파혼한 전 남자친구는 저와 동갑내기였고, 조건만 보자면 제가 학벌이 대단하거나 잘난 건 아니에요. 저는 수도권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전 남자친구는 수도권 소재 공대를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주 잠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의 작은 도움과 제 퇴직금을 종잣돈 삼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상보다 일찍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학 졸업 후 전공과 관련 없는 곳에 취업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수입은 연봉 4천 정도였습니다. 사실 제가 운이 좋았는지 사업이 잘 되어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평균 월 수입이 월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느 달은 어지간한 회사원 연봉 정도로 벌 때도 있었어요. 왜 이리 차이가 나는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하실 테지만 남자친구가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저 사업 시작하기 전에 만났으니 처음에는 그렇게 수입이 차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도 잘했고, 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맞춰주는 것도 결혼을 결정하는 데 큰 이유였어요. 도대체 어디가 좋아서 만났냐고 하실 텐데, 남자친구는 제가 사업하기 전부터 사귀었으니 오래 사귄 것도 있고, 그때는 조건 같은 거 따지기보다는 서로 순수하게 좋아했었어요. 무엇보다 사업하고 나서 제가 자기보다 벌이가 좋아도 자격지심 안 부리고 저를 많이 응원해 줬습니다. 저를 최고로 하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부모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해서 엄마가 아들 하나 얻은 것 같다며 좋아하셨어요. 우리 집은 딸만 있어도 애교 떠는 자식이 없는데 사위가 귀여워서 아들 하나 얻은 기분이구나. 큰 사위는 어렵지만 둘째 사위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지 뭐니. 말도 마. 아깐 엄마랑 아빠 앞에서 나름 얌전하게 있었던 거야. 원래 평소에도 나보다 더 말 많고 부침성 좋아. 남친 어머니가 좀 말이 많은 편이거든. 어머, 그러니? 그 집안은 아들만 둘 있다 그러지 않았어? 우리 집은 딸이 셋 있어도 정막이 흐르는구만. 그 댁은 아들이 전부 딸 같은 짓을 하는가 보구나. 지혁 씨 형은 그렇게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암튼 지혁 씨네 집안 분위기가 말도 많고 식구들끼리 자주 만나고 챙기고 그래야 한다는 집이래. 우리 집하고는 좀 다르지. 엄마, 나 과연 시집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집에 시집 가서 가족으로 살면 또 나름 배울 점도 있는 거지. 너도 무뚝뚝하게만 하지 말고 네 예비 신랑처럼 부칩성 있게 해봐. 그래야 시댁에서도 이쁨 받지. 그렇게 안 해도 나 좋아하셔. 아들이 땡 잡은 거라고 대놓고 말씀하셨는걸? 뭐든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 친정엄마는 오히려 제가 시댁에서 예쁨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둘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결혼 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인다고 하잖아요. 예비 남편의 몰랐던 모습이나 예비 시댁의 몰랐던 모습을 보고 나면 더욱 파혼을 고민하게 되는 법이고요.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물론 예비 남편과 의견 차이로 다툰 적은 있었어도 결혼을 다시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신혼집에 넣는 가구 선택 문제나 신혼여행지를 어디로 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는 살짝 언쟁이 있는 정도였어요. 화혼을 고려할 만한 문제는 예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딱히 크게 없었습니다. 저는 연애하는 동안 예비 시댁에 자주 가지는 않았어요.
결혼 약속하고 나서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저를 맞이해 주던 시부모님 모습은 그냥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교장으로 퇴직하셨다고 들었는데 예상대로 조금 딱딱한 인상이셨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부드러운 인상에 말이 조금 많으시고 집안 분위기를 주도하는 분이셨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지혁이가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던지. 나도 정말 보고 싶었는데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말씀 낮추셔요. 그럼 그럴까? 듣던 대로 참 이쁘고 참하네. 어린 나이부터 사업을 했다고 들었어. 여자가 사업하면서 성공하는 거 쉽지 않은 건데 참 대단하네. 우리 지혁이도 평생 직장이고 둘 다 먹고 살 걱정은 없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것만으로도 며느리감 합격이지. 그렇지요? 그럼 우리 아들이 배우자 복은 있는가 보네. 아무튼 만나서 반갑구나, 아가. 이제 우리 식구 될 거니까 자주 얼굴 보도록 하자.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참, 저희 부모님이 별거 아니지만 인사드리면서 드리라고 선물을 사주셔서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시댁에 인사 가면 드리라고 백화점에서 정성껏 마련해 주신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거 홍삼 아니니? 어쩜, 너무 센스 만점이구나. 안 그래도 우리 나이에 홍삼 같은 거 먹어줘야 한다고 나도 하나 사 먹어볼까 했다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거니? 어쨌든 고맙다. 네 아버지랑 잘 먹으마? 어머니는 다소 호들갑스럽게 감사 표시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어머니의 호들갑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말수적은 우리 친정 분위기와는 달리 시댁은 이런 분위기라는 걸 알고 나서 새롭기도 했고요. 시댁에 인사하러 갔던 그날은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시댁은 평범한 중산층으로 보였고 시어머니는 평생 남편 내조하고 자식 뒷바라지에 애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엄마 스타일이었어요. 조금 극성스럽긴 해도 한 번 만나고 나서는 예비 시모가 어떤 분인지 대충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날 예비 시부모님은 결혼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독립해서 사는 집을 신혼집으로 꾸밀 생각이었는데요. 양가 부모님께는 결혼 준비는 우리 두 사람 힘으로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 장가 보내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라면서 저에게 어느 정도 도와주시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신혼집 네가 이미 장만해놨다는 말은 들었다만 어찌 아들 장가 보내면서 공짜로 보낼 수가 있겠니? 그래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우리가 그 정도 해줄 여유는 있어. 처음 몇 번은 신경 쓰실 거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마다했지만 진심으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시길래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머니, 제가 아파트는 있으니 인테리어랑 혼수는 지혁 씨가 해왔으면 하는데요. 그냥 있는 살림 쓸까 생각했는데 기왕 신혼집 꾸미는 거고 어머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면 마음에 드는 걸로 장만하고 싶어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쓰던 거 쓰겠다고 하면 내가 더 속상할 것 같구나. 그건 나중에 지혁이랑 알아보고 견적 대충 내서 알려줘. 내가 최대한 맞춰주마. 저 녀석이 아마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을 거야. 원래 남자는 결혼 전에 돈을 많이 못 모으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란 부분은 채워주마. 그래야 우리도 너희 부모님 만날 때 면이 서지 않겠니? 다른 친구들 결혼할 때 얘기 들어보면 신혼집 문제부터 어그러지거나 혼수니 예단이니 상의하는 과정에서 틀어지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물론 제가 집을 해가니까 당연히 부담이 적었을 겁니다.
그래도 저한테 다 바라기만 한 건 아니고 뭐든 해주시려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굳이 예비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혹시나 시댁에서 제가 돈 잘 버는 거 알고 내 돈을 노린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아들이 같이 하길 원하거나 나아가서는 제 사업체를 뺏으려 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예비 남편은 그럴 주제가 못 됩니다. 그건 본인도 알고 그 가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고 나서 상견례 전까지 친하게 지내자는 어머니 말에 가끔 예비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곤 했는데요. 예비 남편은 만날 때마다 자기 부모 앞에서 저를 엄청 떠받들곤 했습니다. 엄마, 나는 결혼해서도 무조건 지영이 말만 들을 거예요. 지영이가 하자는 대로 해서 안 되는 거 없거든요. 나는 평생 운을 지영이 만나는데 다 썼거든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시가 식구들도 남편을 팔불출이라고 하면서도 마누라 말 잘 듣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결혼해서 여자 말 잘 들어야 집안이 평화로운 거지. 게다가 너보다 돈도 잘 버는 마누라 아니니? 너도 어디 가서 지영이만한 애 만나기 힘들 거야. 얘 지영아, 너도 우리 아들이 하는 말 들었지? 너는 네 말 잘 듣는 신랑 만나서 좋겠다. 어쨌건 자주 봐야 진짜 가족이 되고 친해지는 법인 거니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네, 어머니. 저도 자주 보면 좋죠. 근데 제가 일 때문에 주말에도 가끔 출장이 있거든요. 결혼 전에 자주 못 오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어머, 예. 결혼하고 나면 당연히 우리 가족 규칙을 따르겠지만 결혼 전에 자주 봐야 익숙해지는 거 아니니? 쉬고 올리려면 아직 6개월이나 남았잖아. 그동안 자주 보고 기회 되면 여행도 한번 가고 싶구나. 막상 결혼하기로 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는 시어머니는 시골리기 전에 친하게 지내자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심지어 기회가 되면 여행도 가자는 말을 하셨어요. 일단 저는 어머니 말씀에 긍정적으로 대답은 했습니다. 다만 예비 남편은 가족이랑 너무 친하고 좋아한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양가 분위기 다른 거야 가풍이라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인사드리자마자 벌써 가족이 된 것처럼 자주 부르시는 건 조금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가족이란 모름지기 자주 만나서 모이고 밥 먹고 그래야 하는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집은 가족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 두 분 생일과 특별한 날 가족 외식 외에는 자주 모이지 않아요. 위로 큰언니도 결혼해서 부산에 사니 너무 멀어 자주 못 보기도 했고 막내는 해외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또 제가 사업으로 바쁜 것도 있고요. 저도 결혼 준비하기 전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도 자주 못 보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족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어느 가족이든 그 집안의 상황이 있는 거니 가족 구성원들끼리 자주 보고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 예비 남편 쪽은 모든 가족 생일마다 모여서 식사하고 그 외에도 자주 모이는 집안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저를 예뻐해 주시는 것도 좋았고 결혼하는데 다른 문제로 태클 안 거시는 것도 다 좋았는데 그거 하나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시어머니에게 불려다니다가 솔직하게 마음을 얘기했는데 그때 처음 예비 남편과 살짝 말다툼 비슷하게 언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영아, 이번 주말에 우리 형 생일이거든? 엄마가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여서 집에서 해 먹을 거라는데 자기도 당연히 올 거지? 뭐? 이번 주 토요일이면 내일 모레잖아. 나 그때는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미안한데 나는 참석 못하겠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 자기가 어머니께는 나 못 간다고 잘 말씀드려줘? 그런데 제가 중요한 일이라는 말에
예비 남편은 결혼 약속 전에는 안 하던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일? 가족 행사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너는 나랑 결혼까지 하는 마당에 우리 가족 일보다 네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 일 한 번 일정 미룬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엄마가 너 꼭 데리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 형수 지난번에 봤지? 형수가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히거든. 너랑 같이 준비하면 수월할 것 같다는데 네가 조금만 일찍 와서 도와주면 점수도 따고 더 좋지 않을까? 우리 형수랑 형님 동서지간으로 잘 지내려면 조용히 네가 알아서 잘해야 이쁨 받는 거야. 심지어 예비 남편은 제가 자기 형수에게 잘 보여서 점수를 따놓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 듣고 나서는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점수를 따라니? 내가 자기네 집에 결혼 전부터 아주버님 생신상까지 차려가며 점수를 따야 하는 거야? 자기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자기네 가족들이 서로 끈끈하게 지내는 건 나도 잘 알아. 나도 정해진 일정이 없었다면 참석했을 거고. 하지만 내일까지 미뤄가면서 당신 형 생일 차리는 거 도와주는 건 아니라고 봐.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가족 되는 거고, 우리 집 분위기에 적응해야 하는 거잖아. 미리미리 며느리돌이 하는 게 왜 싫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니 내가 더 할 말이 없네. 결혼하면 전적으로 나 바쁜 거 이해해주고 같이 돕겠다고 한 건 자기였어. 내가 시댁 식구들 모임 같은 거 잘 못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말도 했잖아. 그때는 전부 이해할 것처럼 말해놓고 결혼 날짜 다가오니 이러는 거 나야말로 당황스럽다. 아무리 예비 시댁 일이라고는 하나 제 사업상 중요한 일정까지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시아주버님 생신은 참석을 안 하기로 했고 예비 남편이 결국 저에게 사과하고 끝내긴 했습니다만 저는 결혼 결정하자마자 뭔가 달라진 것 같은 예비 남편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문제는 그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얼마 후 양가 부모님 상견례 장소를 정할 때 살짝 의견 차이가 있어서 예비 남편이 중간에 조금 애를 먹은 일이 있긴 했습니다. 정해진 규칙은 아니라 해도 원래 상견례 장소는 신부 쪽 가까운 곳에서 하고 신부 쪽에서 신랑 쪽에 대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대접을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빠가 중요한 거래처 접대할 때 가는 고급 한정식 집으로 예약해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비 남편에게도 사전에 날짜 조율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 예비 남편이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상견례는 우리 아빠가 대접하고 싶으시다는데 괜찮지? 자기네 집에서 1시간 거리 정도면 오실 때 부담도 없으실 거고. 아빠가 중요한 손님 모실 때 가는 곳이라 음식이나 분위기도 괜찮은 곳이래. 날짜만 정해주시면 아빠한테 말씀드릴게. 1시간? 그렇게 먼 거리라고? 우리 어머니가 차를 오래 못 타셔서 말이야. 일단 내가 말씀은 드려볼게. 1시간 차 타는 것도 힘드시다는 거야? 그럼 자기네 집 근처로 알아볼래? 우리 식구가 자기네 가족보다 많아서 아빠가 대접하고 싶어 하신 건데 어머니가 힘드시다면 할 수 없지. 그래, 일단 네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나도 부모님이랑 상의해보고 알려줄게. 그러자 예비 남편은 자기 부모님과 상의 후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상견례를 어디서 하든 그게 무슨 큰 문제겠어요. 어머니가 힘드시다고 하면 예비 남편 가까운 곳에서 해도 상관없었고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만이 문제였습니다. 시댁이 의정부고 저희는 분당이라 방향이 완전 반대로 다르다 보니 장소 잡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았지만 우리 집 근처로 오는 게 힘들다고 하시면 중간인 서울에서 만나도 아무 상관 없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과 의논한 지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예비 시모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예, 우리 지혁이한테 상견례 장소 얘기는 들었어.
네 친정아버지가 대접하고 싶으시다고 너희 쪽에서 가까운 곳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며? 네,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몸 안 좋으시다고 차 타는 게 힘드시면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장소를 다시 정할까요? 저는 예비 시모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전화를 하신 줄만 알았습니다. 장소는 다시 정하면 되는 문제고, 너희 쪽에서 이미 정해놓고 통보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기분이 나쁘구나. 그렇잖니. 너희 쪽에서 살 테니 우리가 너희 집 가까운 데로 오라는 건데, 원래 상견례라는 건 신랑 쪽에서 먼저 정하는 거야. 결혼 전부터 여자 집에서 먼저 정해서 통보하는 식으로 느껴져서 기분이 좀 그렇더라. 아무튼 내가 전화한 건 이번에는 네 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만, 결혼해서는 네 마음대로 중요한 일 정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말하는 일을 없었으면 해서야. 내 말 혹여 곱깝게 듣는 거 아니지? 고작 상견례 장소 정하는 문제로 제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문제인가 잠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기분 언짢으셨다면 제 말은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정하셔도 돼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의사를 물어보신 거지 꼭 저희 집 가까운 곳에서 해야 한다고 고집 부리시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됐다. 어쨌든 식구들도 많고 너희 쪽에서 대접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친정 부모님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렴. 식사비 반반 부담하는 것도 좀 웃기지 않니? 뭐 너희 쪽에서 부담하겠다면 더 좋겠지만. 어머니는 식사비가 아까우셨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마음대로 상견례 장소를 정하기에 못마땅하셨던 걸까요? 어머니가 저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신 걸 납득하지 못한 채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장소는 친정아빠가 정한 1인분에 거의 10만 원씩 하는 한정식 집으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본인이 충분히 조율 가능한 일임에도 어머니가 굳이 저에게 저런 전화를 하신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굳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을 친정 부모님께 전하지는 않았어요. 공연히 양가 부모님 만나기도 전부터 마음 상하는 일이 될까 봐요.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예비 남편에게 실망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더 심한 일로 다투다가 파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길래, 저는 결혼 전에 누구나 겪는 매리지 분류라는 게 이런 건가 하고 애써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상견례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혼수도 장만하고 결혼이 임박하면 혼란스러운 기분도 나아지겠거니 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금해야 하는 말이지만 저에게 있어 상견례 날은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예비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 될 사람의 원래 인간성을 엿보게 되었고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본 모습을 감추려고 해도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면 본래 인성이 탄로나는 법이더군요. 상견례 날 모인 양가 식구들은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로 상대방 자식 칭찬도 당연히 했고요. 특히나 예비 시모는 아들보다 제가 해오는 게 많다며 송구스럽다고 어찌나 저를 치켜 세우셨는지 모릅니다. 사돈댁이 딸내미 하나는 참 야무지게 키우셨네요. 우리 아들은 지영이에 비하면 아직도 마냥 철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아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우리 딸이 말수도 적고 무뚝뚝한 편이라 오히려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하네요. 시댁 가서는 시부모님께 사근사근하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만 아마 지역이만큼 사근사근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성격이니 이건 안사돈께서 이해해 주셔요. 우리 딸이 그런 면이 있어도 자기 부모랑 가족은 참 잘 챙기는 아이입니다. 아마 잘할 거예요. 예, 저도 지영이 그런 면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속 깊은 아이인 거 압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 됐으니까 저도 딸처럼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담소가 오고 가고 신혼집 문제와 예단이나 혼수 의논을 간단히 하셨지만 양가 부모님의 의견 충돌은 없었습니다. 일단 집이라는 가장 큰 문제를 제가 안고 하는 거라 시댁에서는 거의 맞춰주겠다는 입장이셨어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영이가 집까지 해와서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크네요. 그래서 집 리모델링 비용하고 혼수는 우리 쪽에서 최대한 하고 싶다는 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남들 같으면 흠잡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보탠 것도 아니고 지영이가 자기 힘으로 한 일인걸요. 크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문제는 다 의논한 것 같으니 식사 천천히 하실까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거니 다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렇게 비싼 한정식집인 줄 몰랐지 뭡니까? 이런 대접을 해주시는데 당연히 먼 거리도 와야죠. 잘 먹겠습니다, 바깥사돈. 그때까지만 해도 상견례 분위기는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아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그리고 몇 달 남지 않은 결혼식을 잘 준비하려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양가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고 식당을 나갈 무렵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인사를 나누느라 앞을 잘 안 보셨던 건지 가게 문을 막 나서면서 계단을 보지 못한 예비 시모가 느닷없이 우리가 모두 지켜보고 있는데 넘어지신 겁니다. 어머니는 기우뚱하시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셨지만 체중이 나가시는 분이라 결국 계단 밑으로 고꾸라지시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 보는 우리 가족과 예비 남편 가족들이 놀란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니도 넘어지시고 나서 많이 아프신지 신음소리를 내셨습니다. 아이고, 나 정말, 아이고, 아파라. 어머,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떡하면 좋아. 자기야, 빨리 어머니 일으켜봐. 많이 다치신 거 아니야? 한사돈, 괜찮으세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나가시면서 계단을 못 보셨구나. 계산을 하시던 아빠도 깜짝 놀라셔서 달려 나오셨고 가족들 모두 걱정스럽게 어머니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 같으면 바로 일어났을 텐데 예비 시부는 누운 채로 일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너무 아프신지 일으키려는 가족들에게 자기 몸을 건들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나 아무래도 크게 다친 것 같다. 도저히 못 일어나겠으니 119 좀 불러라. 허리가 나갔는지 도저히 못 움직이겠어. 너무 아파서 숨도 잘 못 쉬겠구나. 어서 119 좀 불러줘. 그래, 지영아. 얼른 구급차부터 불러야겠다. 사돈, 일단 진정하세요. 괜찮으실 겁니다. 외관상 피나는 곳은 다행히 없네요. 아프시더라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친정아빠가 놀란 예비시모를 진정시켰지만 어머니는 너무 아프신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예비 남편과 그 가족들은 갑작스런 상황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 저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해야 했어요. 그런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어머니가 누운 채로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셨던 말이 저로서는 좀 의외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쩐지 이 먼 길을 오기가 싫더라니. 가뜩이나 허리 안 좋아 1시간 이상 차 타는 거 힘든데
이 꼴을 당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니. 아이고, 죽겠네. 10만 원짜리 정식 얻어먹고 치료비 수백만 원 나가게 생겼구나. 어? 아예 지여가. 그러고 서 있지 말고 얼른 엄마 좀 어찌 좀 해봐라. 구급차는 부른 거야? 시어머니가 신경질을 내자 예비 남편은 당황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 지영이가 불렀어요. 금방 구급차 올 거예요. 아마 본인도 너무 아프니 이성을 잃고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왜 본인이 부주의로 다친 걸 우리 친정 탓을 하는지. 그 상황에서도 저는 살짝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정 부모님은 일단 사람이 다친 게 중요하다 생각하셨는지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렇게 분위기 좋았던 상견례의 마무리는 어이없게도 예비 시모의 낙상사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가고 나서 양가 식구들은 황망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굳이 예비 남편 가족을 따라 나서지는 않았어요. 가족들이 경험 없긴 했지만 저까지 예비 시댁을 따라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일단 가족들이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 저는 예비 남편에게도 병원에 도착해서 진행 사항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가고 나서 우리 가족들도 집에 왔는데 당연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에, 거기서 그렇게 넘어지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계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고작 2칸짜리인데 왜 그걸 못 보신 거래? 그래도 어디 부러지신 것 같지는 않던데 많이 안 다치셨으면 좋겠구나. 지금 지혁이가 문자 왔는데 병원 도착해서 검사했대. 다행히 어디 부러진 데는 없으신데 원래 있던 디스크가 터졌다 그러시네. 며칠 내도 수술할 건가 봐.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하시면 괜찮으실 거래.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그래도 보통 수술이 아니잖니. 하필 상견례 날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구나. 그래, 수술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해. 우리도 잠깐 가봐야지. 엄마 아빠는 고관절 골절이었다면 큰일 났을 거라며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자고 하시더군요. 결국 이틀 후 시어머니는 허리 수술을 받으셨고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병원에 입원하기로 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 내일 수술하신대. 많이 걱정했지? 근데 나야말로 걱정이다. 우리 형도 일하고 형수도 일하는 사람이라 엄마 옆에 붙어있을 사람이 없대. 내가 며칠은 휴가 내서 해보겠지만 아버지도 일을 하시니 엄마 옆에 간병을 못하니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영업장에서 다친 거라고 가게에서 보험료도 받을 것 같아 다행이긴 한데 간병이 문제네. 시어머니 간호할 사람이 없다고 걱정을 하길래 우리가 정한 상견례 장소에 오셨다가 다치신 어머니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제가 간병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간병이 쓰는 거 부담 갖지 말고 구해봐. 비용은 내가 대줄게. 우리 집 근처로 오셨다가 다치신 건데 이 정도는 내가 당연히 해드려야지. 예비 남편은 은근히 좋아하며 알았다고 했고 저는 어머니가 수술하시고 나서 며칠 정도 있다가 병문안을 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수술하고 난 다음 날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 안부를 물었고요.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가 뭔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병원에 바로 찾아가지 않아서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저는 이튿날 중요한 일정도 뒤로 미뤄두고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예비 남편은 회사 때문에 저 혼자 가야 했어요. 병실에 가봤더니 어머니는 생각보다는 양호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날 많이 놀라셨죠? 수술은 잘 됐다고 들었는데 이제 좀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냐는 제 물음에 어머니는 입을 삐죽거리며 대답하시더라고요. 괜찮기는 죽다 살아났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니만 저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우리 지역이더러 간병 있으라고 했다면서? 나온 참 기가 막혀서 대뜸 간병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병원에 보름이나 계셔야 한다면서요. 아주버님이나 형님도 그렇고 지혁 씨도 그렇고 다들 일하는데 어머니 옆에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우리 동네 오셨다가 다치신 거라 제가 그 정도는 해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누가 간병인 불러달라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 몸 맡기는 거 싫다. 네가 나를 정말 생각했으면 간병인을 쓰라고 할 게 아니라 네가 직접 시어머니 간호를 하겠다고 했어야지. 간병인이라니.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 줄 알아? 너는 나중에 시부모가 힘없어지면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사람이나 써서 돌보는 며느리겠구나. 저는 어머니 말을 듣고 나서야 왜 목소리가 차가운 건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바쁜 거 아시면서 그러세요. 베테랑 간병인으로 구해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역정을 내시며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베테랑 간병인이고 뭐고 필요 없대도. 쓸데없는데 돈 쓰려면 그 돈 차라리 나한테 주지 그러니? 예, 이제 너 우리 식구야. 내가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한 거 잊었니? 나는 간병이 같은 거 싫으니 내일부터는 지영이 네가 내 병시중 들어라. 상견례까지 했는데 너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네 형님은 며칠간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이제는 네 차례다. 그런데 결혼도 안 한 마당에 며느리 도리를 얘기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예상 못하게 다치셔서 기분 안 좋으신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화풀이하듯 저더러 간병을 하라는 건 너무 억지세요. 막말로 그 자리에서 어머니 떠민 사람 아무도 없고요. 어머니 혼자 발 헛디뎌서 넘어지신 거잖아요. 어머머, 얘 본심 나오는 거 봐라. 나 혼자 넘어졌으니 알아서 하라 이거니? 간병인만 붙여주면 다라 이거야? 하필 그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한 너희 친정부모는 책임이 없어. 내가 치사해서 그것까지 책임 물을 생각은 없었어. 네가 와서 나 간병하겠다고 하면 묻으려고 했다. 근데 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 아주 못 쓰겠구나. 저야말로 예비 시모가 저에게 억지를 부리는 거 보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그야말로 좋은 시어머니인 척한 게 다 연기였던 겁니다. 저런 막무가내 모습을 숨기고 있다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그 집에 가족이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니 이런 모습 정말 충격인 거 아세요? 그동안 세상 좋은 시어머니인 척 하신 거 전부 연기셨나 봐요? 억지를 부리셔도 어느 정도껏 하셔야죠. 결혼도 안 했는데 제가 이 집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른 며느리 얻으면 간병해달라 하세요. 저 어머니 아들이랑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정식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파혼 통보하겠습니다. 저는 더는 말 섞어봤자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픈 예비 시모는 저를 따라 나오지 못한 채 얼굴만 벌게진 채 소리를 지르셨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비 남편에게 전화해서 파혼하자고 했어요. 나 지금 지혁 씨 어머니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근데 우리 이 결혼 아무래도 못하겠다. 당신 어머니가 나더러 며느리돌이 하라면서 간병을 하라 그러네? 우리 결혼도 안 한 사이인 거 잊은 거야? 내가 왜 자기 어머니 간병을 하니? 파혼이라니! 지영아,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계속 얘기하셨는데 내가 말렸거든. 기어코 간병을 너한테 받아야겠다고 하시더니만 나 모르게 혼자 생각으로 그러신 거야.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어. 내가 어떻게 믿어? 중간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 뭘 믿으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당장 결혼 때려치우라고 하실 거야. 내 결심은 변함없어. 우리 아직 큰돈 들인 거 없으니 차라리 다행이지. 자기는 결혼 전부터 가족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 나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저는 예비 남편에게 파혼하자고 통보했고 그날 바로 친정 부모님께도 파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바로 이유를 묻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며칠 후 마음을 추스르고 나서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오히려 파혼을 잘 결정한 것 같다며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식장도 취소하고 리모델링이며 가구 계약한 거 취소하느라 좀 애를 먹긴 했지만 큰돈 들인 건 없으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예비 남편과 그 후 직접 만나서 헤어지자고 얘기했습니다. 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길래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파혼을 번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파혼 통보하고 나서 보름쯤 지났을 무렵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글쎄, 제가 일하는 사업장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 한때 예비 시모였던 아주머니가 허리에 복대를 차고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저는 당연히 놀랐죠. 전 남자친구 엄마가 제 사업장을 알고 있다는 것도 소름 돋았습니다. 저는 혹시 해코지를 당할까봐 경찰을 부리려고 했는데요. 전 남자친구 엄마가 다짜고짜 제 사무실에 들어오더니만 저에게 사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 잘 해결해서 풀 수 있는 일을 왜 이리 어렵게 만드는 거니? 파혼이라니. 너희들이 좋아서 결혼하면 그만인 거지. 내가 병건호 좀 하랬다고 인생 중대사를 그르쳐? 그러지 말어. 우리 아들이 지금 너 때문에 다 죽어간다. 내가 지난번 일은 사과할 테니까 결혼 다시 생각해봐. 예비 시모는 아들 파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에게 사정해 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니 며느리인 제가 아쉬우셨을 겁니다. 이미 저희 부모님도 다 파혼한 줄 아시는데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제가 왜 어머니 말에 이리저리 휘둘려야 하죠?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우리 두 사람이 이미 헤어지기로 했는데 자식 일에 이러고 싶으세요? 인생 중대사니까 파혼 결정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알게 된 게 천만 다행이다 싶네요. 내가 실수했다잖아. 설마 너 정말 나 때문에 파혼하겠다는 거니? 너만 마음 돌리면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해지는 거 몰라? 그만 마음 풀고 결혼 추진해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저 어머니 때문에 파혼하는 거 맞아요. 결혼 전에도 그러시는데 결혼하고 나면 아주 별 시답잖은 이유로 며느리돌이 운운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자신 없으니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돌이 잘할 다른 여자 구해서 아들 결혼시키세요. 저는 남자한테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라서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오신 어른에게 버릇없이 군 건 저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계속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경찰 부르겠다는 말까지 하고 나서야 전 남자친구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와서 말은 파혼하지 말라며 사정하고 있었지만 눈빛과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더 소름 돋더라고요. 상견례 날 그런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꼼짝없이 결혼까지 했을 겁니다. 사고가 아니었다면 예비 시모의 그런 인성을 몰랐을 테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파혼 후 벌써 7달이 흘렀고 전 남자친구와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네요. 한동안 계속 전화로 문자로 끈질기게 굴었지만 결국은 시간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아마 저보다는 그쪽 집에서 포기하기 힘든 혼사라 그랬을 겁니다. 집도 해오겠다. 자기 아들보다 돈도 잘 벌겠다. 그런 며느리 아마 못 얻을 거 본인들이 더 잘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홀가분하게 일에만 집중하고 삽니다. 파혼 한 번 하고 나니 저는 결혼제도 자체에 회의감이 들어요. 아마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할 듯 싶네요. 30 중반 나이에 겪은 일이라 더 타격이 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파혼하는 분들 경험을 듣다 보니 저처럼 문제없이 진행하던 결혼도 이렇게 엎어질 수 있다는 걸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 미혼들이 계신다면 결혼 전에 충분히 상대방 가족에 대해 파악해 보라는 조언을 드리며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